스위스 베른 유니버시티 대학교 세계 각국에서 왔던 유학생들이 한데 모여 유학생의 밤이 열리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온 학생들이 학교 생활과 더불어 자신의 나라에 대해 소개하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요. 그곳에서 프랑스에서 유학원 한 학생이 한국의 김치를 가리키며 음식을 썩혀 만드는 고약한 음식이라며 비난하고 있었고, 각국에서 온 학생들은 그 말에 수긍하며 고개를 끄덕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유일한 한국인이었던 한 여학생은 자신의 노트북을 켰고 단 한순간에 세계 각지에서 왔던 학생들의 입을 다물게 했을 뿐만 아니라 강당을 휘어잡아 버렸는데요. 대체 이 유학생의 밤 강당에서 무슨 일이 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스위스 베른 유니버시티 대학교에서 정치 외교학을 공부하고 있는 에밀리아 비셔라고 합니다. 유학생들이 많은 대학에서 공부를 하다 보면 세상에는 참 다양한 나라와 인종 문화가 존재한다는 것을 느끼게 돼요. 각자의 나라의 문화를 가지고 스위스를 찾는 유학생들을 보다 보면 배워야 할 점도 찾을 수 있지만 이건 절대 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들도 찾게 됩니다. 정치 외교학을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다양한 나라의 문화와 정서를 이해하는 것은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유학생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자 노력하고 있어요. 하지만 딱 한 가지 아쉬웠던 건 아시아계 유학생이 제 주변에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너무나 반갑게도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온 유학생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유학생들과 유대감을 쌓는 것을 좋아하던 저는 이 한국인 유학생이 저희 베르 유니버시티 대학교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우미에 지원했어요. 친구와도 가까워지고 또 이렇게 하면 소정의 장학금을 받기도 했거든요. 처음 보는 한국인과 친해지고 장학금도 받고 일타입이었습니다. 한국인 유학생 정희는 굉장히 유창한 영어 실력을 가지고 있었고 교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한국에서도 수재였다고 합니다. 한국 이름이 박은정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일을 별것 아닌 것으로 치부하며 무시하는 친구들이 있었는데요. 바로 저희 대학에서 공부하던 프랑스 학생들이었죠. 이 친구들은 첫날부터 이에게 시비를 걸었습니다. 이와 함께 학교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그 친구들은 정말 깜짝 놀랐다는 표정으로 달려와서는 이에게 인종차별적인 발언들을 쏟아냈는데요. 너네 나라 애들은 김치 없이는 밥도 못 먹는다는데 괜찮아? 혹시 냄새 때문에 민폐 끼칠까봐 못 가져온 거야? 하긴 김치를 썩혀서 만든 음식이라던데 냄새가 안 나는 게 이상하지라고 말하며 헐뜯었죠. 저는 사실 이들이 이야기하는 김치라는 음식에 대해서는 잘 몰랐지만 이 친구들이 유치한 인종차별을 하고 있다는 건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프랑스 친구들에게 인종차별을 그만두라고 말했어요.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도 이는 뭐가 그렇게 차분한지 내색하지 않고 자신의 식사를 이어가더군요. 프랑스에서 온 사브렐라는 자신이 눈을 찍고 조롱한 것도 아닌데 어떻게 인종차별이냐며 스위스에는 표현의 자유도 없냐고 하더라고요. 저는가 유학 첫날을 망친 것 같아서 괜히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더라고요. 처음 해외에 나와서 이런 인종차별을 당하면 당황할 법도 한데 그러지 않는 걸 보면서 제가 놀라기도 했었죠. 제가 위로하려고 이를 바라보면 이는 그저 미소로 저에게 답할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이었어요. 하루는 유학생의 밤이라고 해서 각국에서 왔던 유학생들이 모여 학교 생활에서 불편했던 점을 이야기하고 각자의 나라에 대해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당연히 프랑스 유학생 사브렐라와 한국인도 함께했죠. 사브렐라는 은정이가 무슨 말이라도 하면 물어뜯을 기세로 은정이만 바라보면서 히히덕거리고 있었습니다. 그게 너무 노골적이라서 보던 제가 다 민망하더군요. 각 나라의 음식 이야기로 주제가 넘어갔을 때 사브렐라는 이때다 싶었는지 프랑스 요리 자랑을 엄청나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프랑스 요리가 세계 3대 요리 중 하나라는 걸 아냐면서 말이죠. 사실 프랑스 요리가 유명한 건 모두가 아는 사실이었습니다. 요리의 디저트까지 미식의 나라라고 정평이 나 있잖아요.
그런데 나라 자랑도 적당히 해야 하는데 사브렐라는 적당히를 몰랐습니다. 계속된 음식 자랑에 지친 다른 학생들은 적당히 리액션을 하고 주제를 끝내려고 했어요. 학생들의 집중력이 떨어졌다는 걸 느꼈는지 사브렐라는 갑자기 한국에서 왔던를 저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학교에는 많은 아시아 계통의 유학생들이 있었지만 유독 저희 학과에는 아시아에서 왔던 유학생이 없었어요. 한국에서 왔던 은정이가 저희 반에서는 유일했었어요. 그렇다 보니 유독 은정이만 붙잡고 시비를 걸었죠. 그러면서 은정이를 지목하며 이 반에서 아시아는 너가 유일한데 너의 나라는 뭐가 유명하니? 음식을 일부러 상하게 만들어서 먹는 김치인지 뭔지 말고 또 있니? 라면서 그냥 궁금해서 그런 거라며 키득거리며 조롱했죠. 가 그 말을 듣고 아무 말 안 하고 있자. 사브렐라는 솔직히 아시아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은 중국과 일본의 요리 아니냐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특히나 중국의 요리는 프랑스와 마찬가지로 세계 3대 요리 중 하나라면서 그에 반해 한국의 음식은 보잘것없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혹여나 입안에 너가 유일한 아시아 사람이라 혹시 한국 음식 자랑할까봐 미리 말하는 거라고 했죠. 그러더니 요즘 한국 음식이 인기라는 소문이 돌던데 그건 아마 KPOP나 드라마 때문에 같이 얼떨결에 나온 거품일 뿐이고 얼마 지나지 않아 사라질 유행 같은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반대로 중국 음식은 아주 옛날부터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세계 3대 요리에 이름을 올렸으니 한국과 질적으로 다르다고 말하며 한국은 아직 중국이나 일본을 넘지 못한 아시아 3등의 나라라고 말했죠. 그놈의 세계 3대 요리가 뭔지 말 한마디 할 때마다 세계 3대 요리를 외쳐대는데 시끄러운 앵무새 같았습니다. 그런데요, 실제 의외로 이 말이 다른 학생들에게는 먹혔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프랑스인이었으니까요. 학생들은 인터넷에서 한국 음식이 유명하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실제로 먹어보지는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요리가 그렇게 유명하다면 한 번쯤은 한국 음식을 접해봤어야 하는 게 아니냐고도 했죠. 이런 시시비가 반복되자 유학생의 밤. 토론장은 뜬금없는 아시아 국가들을 평가하는 자리가 돼버릴 정도로 열기가 달아올랐습니다. 심지어 모든 학생들이 이에 동조하며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 편에 서서 한국을 지지하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자신은 사브렐라가 말하는 중국인들을 만난 적이 있었다고 했죠. 관광지에서 중국인들을 만났는데 그들은 새치기를 밥 먹듯이 하고 성당같이 침묵을 지켜야 하는 곳에서 큰 소리로 떠들기까지 했으며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려서 눈살이 찌푸려졌다고 하더라고요. 그 소리를 들은 사브렐라는 아니 잘 생각해보라면서 아시아에서 가장 큰 나라는 분명 중국인데 그런 중국이 그렇다면 과연 한국이라는 작은 3등 국가는 어떻겠냐고 하면서 원래 아시아 국가는 그런 수준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시아 국가를 경험해봤던 친구들이 많지 않았던 터에 사브렐라의 말에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의견을 내는 친구들은 없었고 결국 분위기는 사브렐라의 말이 모두 맞다는 것으로 결론 나려는 찰나였죠. 그때 그동안 조용히 이야기를 듣고 있던가. 자신의 노트북을 가지고 나가서는 강당에 설치되어 있던 빈 프로젝트에 연결하더니 어떤 영상을 틀기 시작했던 것이었어요. 영상에는 프랑스 TF 방송에서 진행되었던 한국 요리에 대한 프랑스 현지 미셸린급 요리사들이 평가하는 영상이 담겨 있었고 한국의 요리를 먹었던 프랑스 셰프들은 입을 다물지 못하며 최고를 연신 내뱉고 있었죠. 그동안 입으로만 떠들던 사브렐라와 다르게 한국에서 왔던 이는 조용히 그들의 말을 듣다가 눈과 귀로 모든 걸 보여주며 단 한순간에 유학생의 밤이 열렸던 강당을 휘어 잡아버렸습니다. 그날 이후로 사브렐라가 보여줬던 은정이에 대한 인종차별은 더욱 극대화된 것 같았어요. 아무래도 토론장에서 은정이에게 한 방 제대로 먹었으니 약이 잔뜩 오른 모양이었죠. 시간이 조금 더 흐르고 저희 학과에서는 유학생의 밤 2탄이 진행되었는데요. 지난 시간에 각국의 나라에서 온 학생들이 저마다 자신들의 국가를 소개하고
자신을 소개하는 자리였다면 이번에는 여행이었습니다. 숙소에 들어가기 전 마트에서 식재료를 사기로 하고 다 같이 마트로 들어갔었어요. 하지만 이 마트에서 정말 뜻밖의 놀라운 장면을 목격하는 사건이 일어나고야 말게 되었죠. 열심히 먹을 것을 고르고 있는데 어디선가 시끌벅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치 싸우는 것 같은 소리에 저희는 소리의 근원지를 찾아갔어요. 알고 보니 카운터에서 한 할머니와 직원들이 언쟁 중이더라고요. 사실 말이 언쟁이지 할머니가 일방적으로 직원들에게 추궁을 당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지금 대체 무슨 상황인가요? 하고 물어봤는데요. 글쎄 할머니가 빵을 사려는데 돈이 모자랐다고 하더군요. 돈이 모자라면 물건을 못 사는 건 당연한 건데 이야기를 가만히 듣다 보니 좀 안타까운 상황이더라고요. 돈이 부족했던 할머니는 직원들에게 손주에게 줄 빵을 사고 싶었을 뿐이라고 하소연하고 있던 것이었죠. 할머니의 행색을 보니 사정이 좋아 보이지 않더라고요. 할머니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꾸깃꾸깃한 지폐, 일장과 동전들을 내밀고는 돈에 맞춰서 빵을 조금 잘 나갈 수 없냐고 물으시고 계셨습니다. 직원들은 절대 안 된다고 하면서 거절했죠. 마트 직원들은 아니 돈이 없으면 마트를 오지 마셔야지. 왜 굳이 마트에 와서 곤란한 질문을 하느냐며 할머니 때문에 지금 다른 고객분들한테까지 피해가 가고 있다며 몰아세웠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사브렐라는 직원의 말을 듣고는 맞는 말이네. 지금 사람들 장보다 말고 아무것도 못하고 구경하기 바쁘잖아 그러더니 옆에 있던 다른 친구들과 키득거리며 장난치며 다시 장을 보러 가더군요. 이들의 언성은 점점 높아져 갔고 분위기는 점점 과열되고 있었습니다. 직원들은 할머니가 빵을 품에 안고 주려고 하지 않자 강제로 뺏는 위협적인 행동을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누군가가 싸움의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갔고 그건 바로 한국에서 왔던 정이었어요. 저는 너무 깜짝 놀랐죠. 저는 큰 사단이 날까봐 뛰어들어가 이를 붙잡고 너가 저기 끼어들어서 뭘 할 수 있겠냐면서 이를 데리고 나오려고 했습니다. 가장 목소리가 크던 직원 중 한 명의 덩치가 아주 컸거든요. 이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할머니가 물건을 훔친 것도 아닌데 이런 식으로 몰아세우는 것은 옳지 않다며 할머니의 편에 서서 직원들을 나무랬습니다. 덩치 있는 직원은 아시아에서 온 호리호리한 여성인 이의 말을 듣고는 할머니의 앞을 가로막은 이를 옆으로 밀어내더라고요. 이는 밀리지 않으려고 했고 그런 직원은 당황해하며 더 힘을 줘를 밀어내며 왜 상관없는 당신이 끼어들어서 난리냐며 가라고 했습니다. 직원이 힘을 써 이를 밀어내려고 하자 이는 직원을 슬쩍 피했고 직원은 자신의 힘을 주체 못하고 앞으로 꼬꾸라졌죠. 그러더니 할머니에게 다가가 할머님의 손을 잡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할머님과 마트 밖에서 무슨 대화를 나누더니 실갱이에 다 부서진 빵을 한 손에 들고 다시 와서는 다른 깨끗한 빵과 음료 등을 잔뜩 싸서 카운터에서 계산하는 모습을 보였죠. 그 모습을 지켜보던 저는가 이렇게 과감하고 터프한 아이였는지 정말 몰랐습니다. 늘 학교에서도 조용하고 자신의 할 일만 묵묵히 하던 친구여서 그저 조용한 새침대기 여자아이인 줄만 알았었거든요. 다른 친구들도 왜 다른 모습에 모두 놀랐는지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었어요. 이는 깨끗한 빵과 음료 그리고 다른 한 손에 부서진 빵 봉지를 들고 다시 할머님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죠. 할머님 괜찮으세요? 이거 받으세요. 그리고 이 빵하고 음료 가지고 가셔서 손주랑 맛있게 나눠 드세요 라면서 할머니를 추스려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부서진 건 제가 먹을게요 라고 하더군요. 할머님은 이에게 연신 정말 고맙다면서 사실 오늘이 손자의 생일인데 변변찮은 케이크 하나 해줄 돈이 없었다며 이 은혜를 어떻게 갚냐며 눈물을 보이셨습니다. 근데 그 말을 들은 이는 손자 생일이었다는 말을 듣고 살짝 놀라면서 다시 마트에 들어가서 케이크와 과자, 음료수를 바리바리 사들고 나왔습니다.
할머니는 이렇게까지 받을 수는 없다며 거절하려 하셨지만 오히려 가 받아달라고 부탁하는 탓에 거듭 감사 인사를 하시며 집으로 돌아가셨어요. 초면에 이름도 모르는 생판남을 이렇게 도와줄 수 있다는 것에 적잖이 충격을 받은 저는 이때부터 이가 더욱 달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이처럼 행동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건 저뿐만이 아니었어요. 이전에 있던 유학생의 밤에서 한국도 민폐짓을 하던 중국과 다를 거 없을 거라던 학생도 자신의 생각이 틀렸을 수도 있겠다고 말할 정도였죠. 저는 이에게 다가가서 아니 마트 직원이 덩치도 크고 무섭게 생겼던데 무섭지도 않았어. 큰 봉변이라도 당하면 어쩌려고 그렇게 무턱대고 나섰어 라고 물어봤었는데요. 가 갑자기 제 손을 잡더라고요. 가 저의 손을 잡았을 때 저는 정말 온몸에 소름이 돋고 갑자기 밀려오는 부끄러움에 몸둘 바를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저에게 기댔던 이는 온몸이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왜 그래? 괜찮아. 바들바들 떨고 있던 이는 저에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정말 너무너무 무서웠다고 말이죠. 그러면서도 할머니 손자가 케이크를 받을 수 있게 돼서 정말 다행이라며 나지막하게 말하더군요. 이는 그때의 상황이 몸이 떨릴 만큼 두려웠지만 그 두려움조차 물리치고 할머니를 위해 기꺼이 나선 것이었어요. 그래서 저 스스로에게 너무너무 부끄러웠습니다. 또한 그런 애 행동에 감동했었어요. 은정이의 이런 모습에 저를 포함한 다수의 많은 학생들이 은정이에 대해 다시 보게 되었죠. 이 일이 있고 난 뒤 은정이는 친구들 사이에서 완벽한 영웅이 되었고 은정이를 좋아하는 남학생들도 우후죽순 늘어났죠. 그 일이 있고 다음 날 저희는 숙소 뒤쪽에 있는 곳으로 트레킹을 떠났습니다. 그러던 중 한 친구가 발을 삐끗하면서 발목을 다쳤어요. 심하게 다쳤는지 그대로 주저앉아 고통을 호소하길래 곧장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발목을 다친 친구는 병원으로 가는 내내 병원비 걱정뿐이었어요. 스위스의 물가는 정말 살벌한데 병원비는 더 살벌하거든요. 게다가 스위스 국민도 아니고 유학생이었으니 걱정되는 게 당연합니다. 하지만 병원에 가는 동안 친구의 발목은 실시간으로 부어오르고 있었고 아무리 병원비가 아까워도 치료를 미룰 수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발목을 다친 친구는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고 의사와 5분 동안 상담했습니다. 의사가 더 정밀한 검사와 치료를 받는 게 어떻겠냐 말했지만 너무 놀랍게도 발목을 다친 친구는 얼음찜질과 보호대를 하는 것으로 만족하기로 했습니다. 이 친구는 영국에서 온 친구였는데 집안 사정이 넉넉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렇게만 했는데도 병원비가 한국 돈으로 210만 원이 나왔으니 뭘 더 할 수 있는 게 없었죠. 아주 다행히도 얼음찜질을 하면서 푹 쉬니 붓기가 가라앉더라고요. 물론 친구는 여행 내내 아무것도 못하고 숙소에 있어야 했지만요. 게다가 여행 이후에도 한 달 동안 제대로 걷지 못해 고생했습니다. 발을 3개 구르기라도 하면 발바닥을 통해 통증이 다리 전체부터 허리까지 타고 올라오는 바람에 걸음걸이도 현저히 느려졌습니다. 시간이 흘러 학기가 끝났고 저희는 여름방학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와 함께 국내 여행을 좀 해볼까 했는데 한국에서 머물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애게 함께 한국에 가도 되겠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다른 친구들이 더 와서는 자기들도 데려가라고 하더라고요. 가 학교 학생들 사이에서 엄청난 인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인지 모두가 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어 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흔쾌히 저희들의 부탁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렇게 신나게 여행 계획을 짜고 있는데 다리를 다쳐 영국 친구 올리브가 자기도 한국으로 갈 때 같이 가면 안 되냐고 하더군요. 솔직히 저는 올리브와 함께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조금 미안한 말이지만 다리 다쳐서 걷는 것도 힘들어하는 사람과 어떻게 여행을 할 수가 있겠어요. 여행을 가면 많이 걸어야 할 테고 액티비티한 것들도 많이 하게 될 텐데 어떻게 함께 다닐 수 있냔 말이죠. 하지만 한국에 가게 된 것도 덕분이었다 보니 의사가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는 고민하는 듯 보였어요. 역시 아무리 이타적이고 사람 돕는 걸 좋아하는 이라도 이건 좀 힘든 고민이었겠죠. 올리브도 이걸 알았는지 절대 폐를 끼치지 않을 거고, 혹시 아파서 힘들다면 가만히 숙소에 있을 테니 자신도 꼭 데려가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알고 보니 올리브는 한국 가수들에게 관심이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한국에 대한 동경심도 커졌을 테고, 그래서 한국에 가고 싶어 하는 것이었습니다. 잠시 고민하던 은정이는 아주 잠깐이지만 올리브의 다리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거절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은정이는 올리브에게 함께 가자고 말하며 비행기 스케줄을 알려주었습니다. 아니 대체 왜 저는 은정이의 결정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굳이 저 친구와 다니면서 불편함을 감수할 이유는 없잖아요. 하지만 이가 그 불편함을 감수하고 한국에 가기로 한 이유는 한국에 도착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와 올리브는 자기들끼리 무언가를 계획하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는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자신들은 병원에 간다고 하더라고요. 여행을 와서는 갑자기 웬 병원 저는 비행을 하면서 두 사람의 몸에 문제라도 생긴 줄 알았습니다. 제가 걱정스럽게 물으니 이는 올리브와 함께 정형외과를 간다고 했어요. 이유는 바로 올리브의 다리 때문이었죠. 저를 비롯한 친구들은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죠. 아니 스위스에서도 비싸서 못 간 병원을 한국에 와서 간다는 게 말이 되나요? 물론 전 세계에서 물가가 비싸기로 유명한 스위스보다야 한국이 더 낫기는 하겠지만은 아무리 그래도 병원비는 거기서 거기잖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눈앞에서 마주하고 있는 한국은 우리 스위스보다 훨씬 더 현대적이었고 선진국과 같은 위용을 뽐내고 있었으니 한국도 굉장히 비쌀 텐데 말이었죠. 스위스에서 돈 없어 병원 치료를 포기했던 올리브가 이번에도 병원에 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올리브는 덤덤했어요. 저는 이가 엄청난 부자라서 올리브의 병원비를 대신 내주기라도 하는 건가 싶었습니다. 저희가 혼란에 빠진 걸 보니는 한국의 병원비는 의료보험이 잘 되어 있는 덕에 저렴하다며 걱정하지 않고 가도 된다고 했어요. 올리브와는 이미 이야기가 됐다면서요. 저희는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까지 와서 흩어지는 건 조금 그래서 친구들 다 같이 이를 따라서 올리브의 치료부터 하고 움직이는 것으로 하고는 같이 이동하기로 했습니다. 실제로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었던 것도 있었고요. 이는 자신의 삼촌께서 운영하고 있다는 정형외과로 향했습니다. 올리브는 가자마자 엑스레이를 찍었고 진료실에 들어가서 초음파까지 찍고 나왔습니다. 밖에서 기다리면서 대체 병원비가 얼마나 나오려고 저러나 걱정되었어요. 스위스보다는 싸다고 했지만 초음파까지 찍었으니 한국 돈 300은 넘으리라 생각했습니다. 저희는 그래도 이 삼촌이니까 좀 더 싸게 해주지 않을까 하니 아무리 그래도 200은 넘겠지라고 저희들끼리 나름의 계산을 하고 있었죠. 올리브의 다리 상태는 썩 좋지 않았습니다. 나이도 어린이 처음 다쳤을 때 조치를 취했다면 괜찮았을 텐데 병을 키웠다고 하더라고요. 올리브는 물리치료실로 들어갔고 저는 물리치료라는 걸 처음 들어봤어요. 그곳에서 무슨 치료를 하는지 궁금했지만 그건 안 된다기에 저희는 올리브가 치료를 받는 1시간 동안 밖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희는 병원 건물 안에 있는 카페에 갔어요. 신기하게도 카페에서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카페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자주 보지만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처음 봤습니다. 웃기게도 이 모습을 보면서 한국의 문화가 우리와 많이 다르다는 걸 새삼 깨달았습니다. 그건 다른 친구도 마찬가지였는지 저희는 여행 온 기분을 만끽하며 여유롭게 커피를 마셨죠. 그런데 그때 공부하던 사람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커피라도 받아오려나 했는데 그 사람은 갑자기 밖으로 나갔어요. 그러더니 창밖 너머에 있는 횡단보도를 건너더니 없던 가게로 들어가는 게 아니겠어요? 아니 주문한 걸 받으러 가는 것도 아니고 화장실을 가는 것도 아니고
아예 밖으로 나가서 무려 횡단보도까지 건너다니. 심지어 그 사람의 자리에는 조기 200만 원 후반은 되어 보이는 노트북과 아이패드 그리고 가방까지 있었어요. 저희는 이에게 저 사람이 미친 것 같다고 어떻게 저런 간 큰 행동을 하냐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정희는 이런 광경을 보고도 아무 동요가 없었어요. 아, 저거 외국인들이 보기에는 당황스럽겠네. 괜찮아, 아무도 안 가져가니까 걱정하지 마. 저희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 수상한 사람이 나타나서 그 사람의 물건에 손을 댄다면 저희가 대신 가서 그 사람을 잡겠다는 영웅 심리까지 생겼죠. 그런데 그 사람이 돌아올 때까지 그 누구도 물건에 손을 대지 않았어요. 딱 한 명. 그 사람의 외투에 손을 댄 사람이 있는데 손을 댄 이유도 어이없었습니다. 자기가 앉고 싶은 자리에 그 사람의 외투와 가방이 넘어와 있으니 그걸 살짝 밀어서 자리에 공간을 만든 것이었어요. 15분 정도 시간이 지났고 그 사람은 쇼핑백을 든 채로 카페로 돌아왔습니다. 저희는 입을 떡 벌리고 저희가 지금 본 것에 대해서 애써 이해하려고 했어요. 놀라운 것은 이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인들은 가방을 다 열어놓고 다니더라고요. 특히 여성분들 핸드백 지퍼를 열어놓고 다니던데 그러면 가방 안이 훤히 보입니다. 지갑과 핸드폰 등 중요한 물건들이 노출되어 있는데 그걸 그대로 보여주면서 다니는 거예요. 우리 스위스를 비롯한 유럽 국가에서 그런 행동을 했다가는 10걸음도 가지 못해서 모든 소지품이 털리고 말 것입니다. 친구들과 저희는 카페에서 SNS에 이런 한국의 카페 모습을 올렸는데요. 한국에 함께 오지 않았던 친구들은 SNS에 올렸던 소식을 접하고는 다들 놀랐는지 반응들이 폭발적이었죠. 마침 시간이 다 돼서 다시 올리브가 있는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올리브는 치료를 끝내고 발에 보호대를 찬 상태였는데 왠지 얼굴이 번들번들거리더라고요. 물리치료라는 개념이 생소했던 저희는 올리브에게 무엇을 했는지 물었습니다. 올리브는 물리치료사들이 자신을 따뜻한 침대 위로 눕혔고 이불을 덮어주었으며 자신의 다리를 찜질했다고 했습니다. 마사지를 받는 듯한 노곤노곤한 느낌의 잠이 들었는데 깨워보니 치료가 끝나 있었다고 하죠. 솔직히 무슨 효과가 있을까 했는데 발이 훨씬 가벼워진 게 확실하다며 물리치료의 효과를 칭찬했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병원비 수납 시간. 저희는 이렇게 좋은 치료를 받았다면 병원비가 더 올라갔을 거라고 예상했죠. 간호사는 이렇게 말했어요. 엑스레이에 초음파를 하셨고 뭐 물리치료까지 받으셔서 이렇게 모두 하셨으니까 66,000원 나오셨어요. 저희는 66만 원을 잘못 들었나 했습니다. 그런데 영수증에 찍힌 금액은 66,000원이 맞았어요.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여행하는 동안 매일 치료받으시면 많이 괜찮으실 거예요. 물리치료 받으시면 15,000원 정도 나오니까 참고하시면 되고요라는 거였죠. 아니, 이게 말이나 되는 상황인가요? 어떻게 이런 금액이 나올 수가 있죠? 한국 의사들은 전부 땅 파서 진료한답니까? 병원비 운영하는 데 드는 돈이 어마어마할 텐데. 이게 말이 되는 건가요? 저희는 은정이의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깨닫고는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했어요. 게다가 병원에서 처방해준 약을 받는 게 8,000원 되더라고요.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인지 저희는 숙소에 돌아가는 내내 한국의 병원비에 대한 얘기만 했습니다. 호텔에 도착한 저희는 고단한 몸을 이기지 못하고 잠에 들었어요. 눈을 떠보니 밤 12시가 넘은 자정이 넘었더라고요. 문제는 배가 너무 고팠다는 것입니다. 호텔룸 서비스를 찾아봤더니 와인과 술, 안주뿐이었고 식사를 할 만한 게 없었어요. 그런데 밖에 나갈 수 있는 상황은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밤 12시가 넘은 시간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갑자기가 옷을 입으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와 친구들은 지금 옷을 왜 입고 있는 거냐면서 애게 물었더니 밖에 나가자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는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고 말이 되는 소리를 하라면서 말했습니다. 그러자 은정이는 자기가 말한 것 중에 거짓말이 있었냐고 말하더라고요.
배고프다며 치킨을 먹으러 가자 내가 살 테니까 그러면서 어서 옷을 입으라는 말에 저희는 홀린 듯 옷을 주워 입었습니다. 저희는 잔뜩 긴장한 상태였어요. 자정이 넘은 시간 외출이라니 이건 완전 자살 행위였습니다. 그런데 고작 5분 걸었던 저희는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입을 다물 수 없었어요. 그곳에서 긴장한 채 몸을 웅크린 사람은 저희뿐이었습니다. 가게에는 아직도 불이 켜져 있었고 사람들은 거리에 나와서 편안하게 대화를 하고 있었어요. 저희는 그런 모습들을 신기해하며 치킨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은정이가 주문해준 대로 나왔던 치킨을 한 입 먹었는데 이건 말도 안 되는 맛이었습니다. 친구들도 모두 연신 감탄사를 연발하면서 이런 치킨은 처음이라며 놀랬죠.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치킨이 있을 수 있다니 저는 마늘을 정말 싫어하는데 이 마늘 치킨은 여행 내내 먹어도 안 질리겠더라고요. 이는 치킨에 맥주까지 시켜주었는데 이 맥주와의 조합이 정말 죽였습니다. 치킨 한 입에 맥주 한 모금을 마시니 피로가 싹 풀리면서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저희는 저희가 먹고 있는 음식과 거리의 분위기를 영상으로 찍어 SNS에 업로드했고 다른 친구들에게도 공유했습니다. 그러자 댓글에 난리가 났어요. 이게 한국 맞냐? 지금 당장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 표를 끊을 테니. 그런 줄 알라는 재미있는 댓글들도 넘쳐났습니다. 배가 터지도록 식사를 하고 나온 저희는 당연히 숙소로 돌아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는 이대로 들어가서 자면 살찔 걸 이라면서 산책하며 좀 걷고 들어가자며 자신을 따라오라고 했어요. 물론 저희는 이에 대한 신뢰가 있었지만 타국에서의 새벽 산책은 좀 아니지 않나 싶었습니다. 치킨을 먹은 데야 번화가니까 그렇다 쳐도 산책을 하려면 한적한 곳에 가야 하잖아요. 아무리 치안이 좋은 한국이라 하더라도 이건 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건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친구들의 생각도 마찬가지였죠. 유럽에서 새벽 산책 그것도 여성들이 모여서 아주 먼 사단이 나도 제대로 날 테니까요. 그런데 얼마 안 있어서 저희 모두는 한국의 새벽, 밤을 즐기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럴 수가 없다면서 정말 크게 놀랐었는데요. 이와 함께 간 한강에는 저희 외에도 산책을 하는 사람이 수십 명은 있었어요. 심지어는 돗자리를 깔고 누워있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 사이를 거쳐 지나가는데 심지어 어떤 분은 돗자리 위에서 깊은 잠에 드셨는지 코까지 드르렁거리며 아주 집 안방에서 자는 것처럼 잠을 주무시고 계셨죠? 대체 이게 무슨 광경이지 싶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분명 새벽 2시가 다 되어가던 시간이었는데 말이죠. 다른 나라였다면 자정이 넘은 시간에 산책을 나오지 않았을 뿐더러 잔디밭에 누워있는 사람을 경계부터 했을 거예요. 위험한 노숙자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한강 주변은 위험한 것 하나 없이 안전했습니다. 저희는 생전 처음으로 자정이 넘은 시간에 그것도 밖에서 심지어 타국에서 산책을 하게 되었습니다. 밤늦게 하는 산책은 선선하니 바람도 불고 여유롭고 좋더라고요. 그리고 며칠 뒤 한국에서의 생활이 조금 익숙해졌을 때쯤 사거리에서 길을 건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리어카를 끌고 가던 한 할아버지가 넘어지시면서 그만 폐지가 쏟아지고 마셨어요. 그때 저희는 정말 놀라운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는데요. 이는 고민조차 하지 않고 할아버지에게로 향했는데 저희가 놀란 건 수십 명의 한국인들이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우르르 할아버지께 뛰어갔었기 때문이었죠.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어린아이부터 남성, 여성 연세가 있어 보이던 지긋한 노인분들까지 누가 뭘 할 것도 없이 길에 놔둔 구는 폐지를 줍는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누군가는 할아버지를 일으키며 괜찮으시냐고 묻고 있었고 다들 아는 사람들인 것처럼 폐지를 주워다 리어카에 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를 더 놀라게 한 것은 한 고등학교 여학생의 용기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넘어진 곳은 사거리 한가운데였는데 그 학생은 도로에 서서 할아버지 쪽으로 오는 차들을 막아섰었기 때문이었죠. 저 가녀린 몸으로 교복을 입고 저런 용기 있는 행동을 하다니. 저보다 훨씬 어린 학생이었지만
정말 존경스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과연 나도 저렇게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보니 그러기 어렵겠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어요. 그 학생의 모습을 보는데 스위스에서 보았던 은정이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불의를 참지 않고 약자를 돕던 그 모습이요. 한국에서는 저에게 수많은 놀라움을 안겨주었지만 저를 가장 놀라게 했던 것은 한국인들의 인성과 시민의식이었네요. 누군가에게 선뜻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기 때문에 저는 한국인들을 더더욱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영웅은 먼 곳에 있지 않더라고요. 스위스로 돌아갈 때 올리브는 놀라울 정도로 다리가 좋아졌습니다. 이젠 가볍게 뛰는 것도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그제야 알게 된 건데 올리브가 한국에 가고 싶다고 했을 때가 올리브의 다리를 본 건 이 기회에 올리브의 다리를 치료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래요. 올리브가 계속 통증을 호소하는 걸 보면서 마음이 아팠다고 하더라고요. 한국에 가면 치료할 수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을 늘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도움이 되어서 참 다행이라고 합니다. 주변 사람을 잘 챙기는 은정이를 보면서 많은 것을 느끼고 있어요. 한국에서 왔던 은정이의 존재로 정말 많은 일들을 보고 겪고 느끼게 되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 만난 한국에서의 경험 역시 잊지 못할 기억이 되었습니다. 아이에게 인종차별하던 사브렐라는 어떻게 되었냐고요? 그 친구는 저희가 한국에 있던 기간에 학교의 다른 학과 동양인들을 인종차별했다가 발각돼서 학교에서 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뭐 제 벌은 남 못 준다고 어차피 그렇게 될 줄 저희는 이미 짐작했습니다. 여하튼가 지금 저의 베풀라는 것이 너무 좋고 행복합니다. 저도 강할 때는 강하고 약할 때는 약한 이런 모습을 배워서 그 따뜻함을 전하는 사람이 되고자 노력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중국인으로 보이는 관광객들이 한국의 어느 매장에서 큰 소란을 피우고 있습니다. 중국인들의 행패에 속수무책으로 매장 직원들은 당하고만 있는데요. 이때 중학생으로 보이는 한국의 한 학생이 나타나서는 중국인 단체 관광객들의 입을 닫게 만들어버리는 기질을 보이게 되는데요. 대체 이곳에서는 무슨 일들이 있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호주 퍼스에서 살고 있는 벨라 화이트라고 합니다. 저는 방송국 작가로 일을 하며 두 아이를 기르고 있어요. 제가 살고 있는 퍼스는 자연이 아름다운 곳입니다. 특히 세로로 긴 모양을 하고 있는데 위로 가면 사막과 비슷한 풍경이 펼쳐져 있고 아래로 가면 휴양지 같은 느낌의 자연을 만날 수 있어요. 호주 멜버른에서 나고 자란 제가 버스에 이사를 온 이유는 자연 딱 하나뿐이었습니다. 남편도 저와 똑같은 성향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저희 부부는 신혼 때부터 캠핑을 즐겨 다녔습니다. 아이가 태어난 이후에도 꾸준히 캠핑을 다니고 있답니다. 캠핑을 다녀본 분들이라면 아실 거예요. 매주 캠핑을 가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요 하지만 저희 가족은 정말 매주 캠핑카를 끌고 여행을 떠납니다. 저희 가족이 캠핑에 얼마나 진심인지 조금 이해가 되시죠? 버스의 평화로움을 느끼며 살아가던 중 옆집에 중국인 씨의 가족들이 이사를 왔어요. 제가 살던 작은 동네에는 아시아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에 반가운 마음이 컸습니다. 모험심이 강한 저희 가족은 새로운 씨의 가족들과 교류하며 새로운 문화를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에 기대감에 부풀었습니다. 저희는 이사 온 이 씨의 가족들에게 웰컴 박스라고 해서 환영의 의미를 담은 선물 꾸러미를 담아서 건네주기도 하고 저희 가족이 차곡차곡 모아둔 맛집 지도까지도 건네주었어요. 당연히 저희는 가까운 관계가 되었고 집에 옆집 가족들을 초대하게 되었습니다.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으리란 생각에 모든 가족들이 들떠있던 그때 씨의 가족들이 초인종을 눌렀죠. 저는 반갑게 맞이하며 신발을 벗어달라고 했습니다. 서양에서는 집에서도 신발을 신는다고 하지만 요즘에는 위생적인 부분 때문에 신발을 벗는 추세죠. 저희 집도 카펫을 다 드러내고 마룻바닥을 설치한 지 오래입니다. 이 씨는 아시아 국가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신발을 벗는 게 당연히 익숙할 거라 생각했는데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씨의 가족들은 쉽게 신발을 벗지 못했습니다. 계속 쭈뼛대길래 슬리퍼까지 준비해 주었건만 신발을 계속 안 벗더라고요. 그러면서 중국인 씨는 왜 서양 사람들이 집에서 신발을 벗느냐면서 불편한 말투로 말을 하더군요. 아니 집에서 신발 좀 벗어달라고 하는 게 문제가 되나요? 저는 살짝 짜증이 올라왔지만 그날을 망치고 싶지 않아서 꾹 참았고 씨의 가족들은 한참 동안 문 앞에서 쭈뼛대다 결국 신발을 벗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생각해도 아찔한데요. 중국인 씨의 가족들이 신발을 벗는 순간 집에서 시큼한 냄새가 진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태어나 그렇게 지독한 발냄새는 처음 맡았어요. 한 사람만 그랬다면 차라리 낫겠는데 4인 가족 전부에게서 냄새가 나니까 죽겠더라고요. 그리고 보통 초등학생 정도 되는 아이들한테서는 발냄새가 잘 안 나지 않나요? 펑이 씨의 아이들은 어린데도 불구하고 미친 듯한 발냄새가 났죠. 솔직히 좀 더러운 얘기라서 말씀드리기 죄송한데 씨의 가족들은 맨발이었고 걸어갈 때마다 바닥에 발바닥 자국이 고스란히 남았습니다. 발에 땀도 많고 땀에서 채취도 강한 것 같은데 양말도 안 신고 통풍도 안 되는 신발을 신는다는 게 말이 되나요? 저희 가족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며 겨우겨우 식사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중국인에서 온 씨의 가족들을 초대하지 않기로 가족회의를 통해 결정했어요. 솔직히 냄새가 너무 나서 정이 떨어질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호주 사람들도 냄새가 나지 않는 것은 아니니까 우리가 조금은 이해해 주자고 하더군요. 오늘 하루 동안 밖에서 활동하느라 땀이 그날만 유독 많이 났었을 수도 있었을 거라면서 말이죠. 집에서 안 만나면 될 테니 너무 미워하지는 말자고 남편은 말했습니다. 저는 제 남편이 그렇게 마음이 넓은 사람인 줄 처음 알았지 뭡니까? 하지만 중국인들에게서 났던 냄새는 너무 역했기에 제 기억에 고스란히 남았죠. 그렇게 일주일 뒤 저희 가족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캠핑을 준비했습니다. 열심히 짐을 싸고 있는데 길을 지나던 펑위 씨의 가족들이 저희를 보게 되었고 캠핑을 가느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고 말했더니 중국인 펑위 씨는 자신들도 따라가면 안 되겠냐고 했습니다. 캠핑카만 들어갈 수 있는 캠핑장으로 가야 해서 자리가 없다고 하자 펑위 씨는 어디서 난 건지 자신들도 캠핑카를 준비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씨에게 그렇게 하자라고 말을 했지만 사실 저는 내키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각각의 캠핑카에서 지내니까 이번엔 괜찮을 거라고 했죠. 그러나 캠핑장에서 정말 오만정이 떨어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저녁에 캠핑장에서 바베큐를 만들었는데요. 갑자기 펑이 씨가 구워진 고기 위에 알 수 없는 가루를 쏟아부었고 저희 가족은 고기 위에 뿌린 날 수 없는 가루에서 암모니아 비슷한 냄새 때문에 먹을 수가 없었는데요. 저희는 가루 향이 너무 강해서 고기를 아이들이 먹지 못하고 있으니 뿌리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저희 말이 기분이 나빴는지 이건 중국에서 유명한 향신료라고 하면서 불쾌한 표정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더니 이번엔 고수를 꺼내더군요. 사실 호주에서도 마카다미아, 너츠 등은 고수가 들어간 케이크나 양 로스트 등에 사용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고수향이 강해서 싫어하는 사람들이 더 많죠. 저희 가족도 고수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이들끼리 놀 때도 중국인 아이들이 어찌나 저희 아이들에게 손을 올리는지. 아이들은 중국인 친구들과 놀고 싶지 않다며 캠핑카 안에서 휴대폰만 하며 시간을 보내야 했죠. 그날 이후로 저희 가족은 당연히 중국인 펑위 씨 가족들과 만남을 피했고 교류도 끊었습니다. 호주에 살며 아시아계의 사람들은 처음 사귀게 된 거였는데 썩 좋은 기분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에게 정말 큰 사건이 터지게 되는 일이 발생하고야 말았는데요. 중국인 가족들과의 만남 이후로 아시아 쪽 사람들에게 좋은 생각이 없던 저에게 회사에서 믿기 힘든 출장령이 떨어졌기 때문이었죠. 제가 다니는 방송국의 교양국 국장님이 저에게 한국에 가서 다큐멘터리를 찍어오라고 하시더라고요.
한국은 중국 옆에 있는 나라잖아요. 중국인들에게 제대로 당해봤던 저는 한국이라고 다를 게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박에 국장님의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이 계속 부탁하시더라고요. 저 외에는 팀을 인솔할 사람이 한 명도 없다면서 말이죠. 그래도 제가 거절하자 국장님은 한국만 다녀오면 제가 하고 싶은 주제로 제작한 프로그램을 특별 편성으로 송출해주겠다는 파격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거절하기가 어려운 제안에 결국 그 제안을 수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락은 했지만 저에게 아주 큰 두 가지 문제가 계속해서 마음속에 걸렸어요. 한 가지는 당연히 중국 옆에 한국으로 간다는 것이었고 출장 기간이 길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무려 한 달 반이었거든요. 어린 두 아이들과 떨어지는 것도 걱정이었고 남편에게 육아를 온전히 일임하는 것도 너무 미안한 일이었죠. 국장님의 제안에 수락했지만 남편이 거절한다면 가지 않을 생각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중국과 비슷한 문화라는 한국에 저를 혼자 보낼 수 없다며 그런 게 걱정이라면 가족들이 다 함께 한국에 가자고 하는 거예요. 사실 남편은 프리랜서 개발자로 일하고 있어서 일하는 장소가 자유롭습니다. 그 덕에 저희 가족은 다 같이 함께 한국에 갈 수 있게 되었어요. 한국에 도착한 뒤 저와 남편은 공항의 곳곳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깨끗한 모습에 다소 당황하기도 했었죠. 원래 보통 일반적으로 공항은 당연히 깨끗하기 마련입니다. 세계 각국에서 오는 여행지들에게 처음 보여주는 모습인데 지저분하게 관리할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와 남편은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큰아이가 화장실이 가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낭패라고 생각했습니다. 저희는 화장실만큼은 가고 싶지 않았어요. 호텔이라면 투숙객만 사용하니 깨끗하겠지만 공항 화장실은 공용 공간이었으니까요. 중국인 펑이 씨가 저희 집 화장실을 쓴 뒤 화장실을 일주일 동안 쓰지 못했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화장실은 정말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쩌겠나요? 아이에게 참으라고 할 수도 없었으니 말이죠. 저는 아이를 데리고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간신히 입으로 숨을 쉬고 있는데 저희 딸이 저에게 코로 숨 쉬어도 된다고 저의 다리를 툭툭 쳤죠. 저는 눈을 질끈 감고 코로 숨을 쉬었는데 이럴 수가 냄새가 안 났습니다. 화장실인데도 불구하고 상쾌한 냄새가 나더라고요. 중국인들이 쓴 화장실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는 건 그 사람들의 식습관 때문이라는 기사를 봤었는데 자극적인 향신료를 많이 쓰다 보니 어쩔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 한국인들도 비슷한 음식을 먹을 테니 냄새가 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한국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계속 냄새 이야기를 제가 하는 이유는 이 냄새가 저에게 엄청난 트라우마가 되었었기 때문이에요. 사실 저는 호주인들이 쓰는 공용 화장실도 못 쓸 정도로 냄새에 예민하거든요. 여하튼 아이의 손을 씻기고 있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칙하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갑자기 향긋한 냄새가 퍼졌습니다. 소리의 근원을 찾아보니 벽면에 있는 한 디스펜서였어요. 저게 무엇인지 보고 있는데 다시 한번 칙 소리가 나면서 그곳에서 액체 같은 게 나오더라고요. 그건 자동으로 향기를 내는 자동 디스펜서였습니다. 호주에는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게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호주에 이런 게 있다면 저희 집에도 설치를 해놨을 텐데 그러지 못했으니까 말이죠. 저는 디스펜서의 사진을 찍어갔습니다. 다시 호주로 돌아갈 때 이걸 바리바리 싸서 돌아가야겠다는 다짐을 했거든요. 남편은 화장실에서 나온 저와 아이의 표정이 발자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저는 방금 찍은 사진을 보여주면서 제가 보았던 놀라운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이야기를 들은 남편은 자기가 생각했던 한국이 실제와는 다를 수도 있겠다며 긴장감을 조금 풀었어요. 워낙에 호주에서 만난 중국인 펑위 씨의 영향이 컸다 보니 정말 걱정이 많은 한국행이었는데 공항에서부터의 시작이 꽤나 성공적인 걸 직감했습니다. 저는 다음 날부터 바로 취재를 시작했습니다.
서울을 포함해서 경기도를 오고 다니면서 호주에서는 볼 수 없는 한국적인 것들을 찾아다녔죠. 그러면서 알게 된 건데 한국은 현대식 문명이 정말 잘 어울리는 곳이었습니다. 남편과 아이들은 제가 취재를 하기 위해 일로 자리를 비워야 했고 남편이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기로 했었기에 그나마 마음 편히 한국 취재를 위해 일에 매진할 수 있었죠. 처음 간 곳은 강남이었는데 조금 회의적인 시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취재를 위해 미리 검색해봤던 인터넷에는 한국 강남은 서울의 중심지지만 여성들에게 있어 성형수술의 근원이라는 이야기를 봤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가면 기괴하게 성형수술을 한 사람들이 공장에서 찍어낸 듯한 얼굴로 돌아다닐 줄 알았거든요. 하지만 도착해서 마주한 강남은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상상했던 얼굴들은 온데간데 없고 각자의 개성을 가진 사람들이 돌아다녔습니다. 그리고 보통 직장인들이었어요. 점심시간에 밖으로 나온 직장인들이 335 무리지어 다니는 것은 굉장히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또 강남의 높은 빌딩들은 건축 디자인적으로도 훌륭했고 건물의 외벽은 세련되었으며 거리도 매우 깨끗했습니다. 길게 쓰레기 하나 없고 껌 뱉은 자국도 없더라고요. 게다가 호주에서는 흔히 보이는 새똥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와 팀원들을 정말 놀라게 했던 건 사실 따로 있었는데요. 이렇게 화려하고 웅장한 강남 도시의 불빛들은 대체 뭘로 밝히고 있냐는 것이었죠. 너무 신기했었는데 왜냐하면 길거리에 전선들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전기를 보내줄 전선들이 없는데 강남의 도시들은 화려한 불빛들이 도시를 감싸고 있었기에 저희는 이런 모든 내용들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또 하나 신기하고 놀라웠던 건 바로 버스 정류장에서였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놀랄 일이 뭐가 있느냐 한국인들은 의아해하실 수 있으시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나라는 한국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일단 우리 호주에는 이런 게 없습니다. 그게 뭐냐면 다른 곳으로 넘어가기 위해 버스를 탔는데 버스 정류장에 있는 전광판에 몇 번 버스가 언제 오는지 표시되어 있더라고요. 한국어를 전혀 모르는 외국인인 제가 보자마자 이해할 수 있을 정도였으니 너무나도 편리했습니다. 게다가 버스 노선도 커다랗게 표시가 되어 있었는데 그것만 보고도 제가 어떤 버스를 어느 방향에서 타야 하는지 알 수 있었죠. 제가 살던 호주 버스 정류장에도 노선도가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낡아서 해져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심지어 한국인들의 모습에 저희는 카메라를 내려놓을 수가 없었는데요. 정류장에 버스가 줄지어 3대가 정차했는데 당연하게도 대혼란스러운 일들이 벌어지지 않을까 생각했지만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버스가 천천히 멈춰서자 한국인들은 자신들이 타야 하는 버스 앞에 섰고 그 뒤로 질서정연하게 줄을 섰는데 사실 이 모습에 저는 줄을 서는 라인이 그려져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런 건 전혀 없었죠. 한국인들은 누군가가 하라고 한 적도 없는데 알아서 이런 규칙을 만들고 모두가 약속이라도 한 듯 지키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저를 놀라게 한 건 이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저희는 광역버스라는 걸 탔는데 버스를 타니까 무슨 비행기에 오른 줄 알았죠. 그렇다 보니 버스 요금도 상당히 비쌀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광역버스의 요금은 겨우 2,800원이었어요. 물론 시내버스보다 훨씬 저렴한 금액이었지만 이 정도로 깨끗하고 편안한 좌석의 버스가 2,800원이라는 건 놀랄만한 일이었습니다. 대중교통 요금이 비싼 호주버스에서 살아온 저로서는 믿을 수가 없는 금액이었어요. 광역버스와 시민들의 질서, 정연한 모습 덕분에 저는 마음 편하게 취재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마음을 놓으니 사고가 나더라고요. 함께 간 방송사 팀원들과 함께 움직이는데 갑자기 막내 직원이 화들짝 놀라면서 촬영 장비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평소 어리버리한 모습을 자주 보이던 친구였는데 드디어 일을 쳤다 싶었습니다. 어디서 잃어버린 거냐고 물어보았는데 이렇게 묻는 것도 무의미하다고 생각했어요.
촬영 장비가 한두 푼도 아니고 잃어버린 데를 찾아가더라도 못 찾을 게 분명했거든요. 그래도 0.1%의 희망을 가지고 가방을 두고 온 것 같다는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식당으로 가는 내내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제 머릿속에서는 이미 카메라가 없을 때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있었어요. 저희는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저희가 앉았던 자리에는 아무것도 없었죠. 당연히 누군가가 훔쳐갔다고 생각하고 망연자실한 채 밖으로 나오려던 그때 식당 주인이 빠른 걸음으로 저희에게 다가왔어요. 그러면서 카운터로 들어가더라고요. 카운터에서 나온 식당 직원이 저희에게 건네준 건 다름 아닌 저희가 잃어버렸다고 생각한 촬영 장비였습니다. 누군가가 가져가지 않게 보관해준 거였고 저는 식당 사장님과 직원분들의 호의에 감격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막내 팀원이었던 이 친구의 어리버리함은 여기서 끝낼 생각이 없었던 모양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자신의 지갑을 분실한 것 같다며 호들갑을 떨었기 때문이었죠.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인가 싶어서 물으니 아까 촬영하면서 앉아있던 벤치에서는 분명히 있었는데 아무리 찾아도 없다는 거였죠. 이거야말로 잃어버렸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식당 안이 아니라 밖에서 잃어버린 거니까요. 촬영하는 게 바빴던 저는 막내 스태프에게 그럼 알아서 찾아오라고 스태프를 보냈고 당연히 잃어버렸을 거라 생각하고 촬영에 매진했습니다. 그런데 멀리서 돌아오는 막내 스태프의 표정이 밝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놀랍게도 직원의 손에는 지갑이 들려 있었습니다. 대체 어디서 찾았냐고 물어봤더니 그냥 그 자리에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지갑 안에 있던 돈이나 카드와 신분증들도 모두 그대로 있다고 하더군요. 이게 어떻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아마 저희 호주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고 저희 호주뿐만 아니라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 있을 수 없는 일이었을 겁니다. 이건 단순히 운이 좋았다라고 생각하기에는 어려운 일이었죠. 그래서 막내 스텝의 이런 일들까지도 우리는 카메라에 담았고 다큐 내용에 포함하여 넣었습니다. 한국에서 그렇게 신기하고 대단한 경험들을 하면서 했던 촬영을 마친 뒤 남편과 아이가 있는 숙소로 돌아갔습니다. 숙소로 돌아가니 아이들이 자고 있더군요. 우리 남편도 종일 아이들과 놀아주느라고 힘들었는지 소파에 앉아 잠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어찌나 미안하던지 혼났는데요. 이렇게 한국이 괜찮은 곳인 줄 알았다면 힘들게 여기까지 안 왔어도 됐을 텐데 말이죠. 남편은 제가 부스럭대는 소리에 깨고 말았고 남편은 저를 보더니 꼭 안아주고는 하루 종일 고생했다며 인사해 주더군요. 그러면서 자고 있는 아이들을 보게 되었는데요. 저희 아이들의 체력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체력이 다 떨어지지 않으면 밤늦은 시간에도 잠에 들지 않습니다. 아이들을 재우기 위해서 매번 저희 부부가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이렇게 잠에 들다니 저는 남편에게 어떻게 된 영문인지 물었어요. 남편에게 들어보니 오늘 키즈 카페라는 곳에 갔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살던 호주 퍼스에도 아이들이 놀 수 있는 키즈 카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규모가 크지 않고 놀 수 있는 공간이 한정적이다 보니 아이들이 금방 질려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남편에게 들었던 한국의 키즈 카페는 규모도 엄청나게 크고 다양한 놀이 시설들로 꾸며져 있어 아이들이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놀았다고 하는데요. 키즈 카페에서 모래장난을 하거나 비눗방울 같은 것을 활용한 놀이를 하면서 재미있는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심지어 한국 키즈 카페는 아이들만 있으면 위험할 수 있으니 아이들과 함께 활동하는 선생님들이 배치되어 있었고 선생님들은 아이들의 발달에 맞는 다양한 놀이로 카페에 있는 아이들을 케어해 주었다고 했습니다. 이 얼마나 대단한 모습들인가요? 저희 호주에서는 절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중국인 가족 평이 씨 때문에 아시아 국가라면 모두가 냄새가 나거나 불편한 일들이 생길 거라고 생각했는데 한국은 전혀 예상 밖이었죠. 이후에도 저는 열심히 촬영 일을 하면서도 남편 아이들과 함께 틈틈이 시간을 보냈는데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한국의 한강을 갔다가
63빌딩을 올라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한국의 야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있던 호주는 그리 큰 도시가 아니에요. 도시적인 분위기이기보다는 잔잔하고 평화로운 분위기이죠. 당연히 63빌딩처럼 높은 빌딩은 없다 보니 야경을 즐길 만한 타워가 없습니다. 그런데 뭐 사실이 있어도 무의미하죠. 야경으로 볼 만한 빌딩들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63빌딩에서 본 한국의 밤은 반짝반짝 화려함 그 자체였습니다. 저희에게 생소한 모습을 보면서 저희 가족은 한국이 얼마나 발전한 나라인지 알게 되었어요. 또한 서울이 전 세계에서 손꼽히는 도시가 된 이유도 알았고요. 그렇게 매일매일 바쁜 일정을 소화하다가 오랜만에 여유가 생겼습니다. 여유가 생기면 당연히 캠핑을 가야죠. 아시다시피 저희 가족들은 캠핑을 무척이나 좋아했던 가족이었으니까요. 타국에서의 캠핑도 매력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에 당연히 남편도 저도 누가 뭘 할 것 없이 캠핑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희들의 이야기를 들었던 호텔 직원이 저에게 다가와 한국에는 글램핑이라는 문화가 있으니 이용해보라고 권했죠. 호텔 직원은 글램핑은 캠핑의 한 종류라고 말하며 다 준비되어 있으니 몸만 가면 된다고도 했는데요. 그 이야기에 남편은 인터넷을 검색해보기 시작했고 실제로 한국의 글램핑은 숙소와 화장실, 싱크대, 식기류, 바베큐 그릴까지 모든 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냥 저희가 가서 먹고 마실 음식 재료들만 준비하면 그만이었죠. 너무 기분 좋았습니다. 이런 게 가능하다니 대체 한국에서 불편할 수 있는 일들이 있다면 무엇이 있단 말인가요? 외국에서 왔던 저희들 입장에선 너무나 만족이었습니다. 도착한 글램핑장의 모습은 굉장히 이색적이었습니다. 커다란 텐트들이 열에 맞추어 준비되어 있었고 지퍼를 열고 안으로 들어서자 정말 호텔 숙소에라도 온 것과 같은 시설들이 멋지게 꾸며져 있었습니다. 이런 글램핑장에서 저희를 정말 놀라게 했던 것이 하나 있었는데 글램핑장 사장님께서 외국에서 왔던 저희들에게 유창한 영어로 설명하는 모습과 텐트 안에서 따뜻한 온기가 느껴질 수 있는 난방 시스템과 냉방 시스템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이런 모든 게 다 준비되어 있는 시설이었음에도 숙박 이용료만 내면 모든 게 모두 무료였다는 것도 정말 놀라웠습니다. 그날 밤 글램핑장 사장님은 먼 곳에서 왔다는 게 고마웠는지 한국의 흑돼지라는 삼겹살을 가지고 오셨는데요. 칙하는 소리와 함께 고기가 익기 시작했습니다. 사장님께서 준비해 주신 한국의 흑돼지 삼겹살은 정말 그 맛이 고소했고 풍미가 깊었는데요. 정말 태어나 이렇게 맛있는 바비큐를 처음 먹어본 것 같았죠. 너무나 맛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날 저에게 신세계였던 음식은 사장님이 구워주신 노란 고구마와 한국의 전통 음식인 김치의 조합이었습니다. 노랗게 익은 고구마 위로 김치를 얹어주셔서 먹게 되었는데 난생 처음 느껴보는 맛에 황홀했습니다. 어둠이 짙게 내린 밤, 아이들도 잠이 들고 남편과 저는 글램핑 텐트 거실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한국의 밤을 보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회사에서 다큐멘터리 촬영 때문에 한국에 가라고 했을 때 정말 죽기보다 싫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내가 왜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했을까? 후회도 되면서 만약 한국을 이렇게 오지 못했었다면 내 평생에 한국이라는 나라를 경험하고 알 수 있었을까라는 이야기를 남편에게 건넸죠. 저의 이야기를 들은 남편은 자신도 마찬가지라며 한국은 정말 나이스한 멋진 국가라며 미소 지어 주었습니다. 이제 촬영 일정도 모두 마무리되고 한국을 떠나야 하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한국에 처음 왔을 때 한국 화장실에서 봤던 디스펜서를 사가야 한다고 사러 가자고 했는데요. 인터넷으로 찾아보니 한국에는 다이소라는 매장이 있는데 이곳에 가면 제가 사려고 했던 디스펜서를 살 수 있다는 글을 보게 되었고 저희 가족은 다이소로 향했습니다. 한국의 다이소에는 정말 없는 게 없을 정도로 모든 생활 물품들이 진열되어 있었는데요. 정말 놀랍게도 이곳에서 판매되는 제품들은 퀄리티가 좋은데
가격마저 매우 저렴해서 가격 부담 없이 오기 정말 좋은 곳이구나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다이소 안에 시끌벅적해지게 되는 사건이 생기고 말았었는데요. 바로 중국인 관광객들이 단체로 들어와 소란을 피웠었기 때문이었죠. 그 중국인들은 사지도 않을 물건들을 손으로 집었다 내려놨다 하기도 하고 물건들을 막 흔들기도 하다가 바닥에 떨어뜨리면서 다이소에 진열되어 있던 물품이 파손되는 일이 벌어졌었는데요. 다이소 직원들은 중국말을 할 줄 몰랐기에 번역기를 보여주며 파손시킨 물품에 대한 결제를 요구했고 중국인들은 당시 알아들을 수 없어 정확하지는 않겠지만은 당신들이 파는 한국의 제품들이 이렇게 형편없어서 살짝 떨어져 부서져 버린 걸 왜 우리 탓을 하느냐는 듯한 모양이었습니다. 다이소와는 이 사건으로 난리법석이었고 목소리는 점점 커져만 갔었는데요. 저는 무슨 대화들이 오고 가는 건지 궁금해서 번역기를 켜서 그들의 대화를 휴대폰에 찍히는 문구로 보게 되었는데 이런 말들이 오고 가고 있었죠. 한 중국인은 한국에서 만든 제품들이 그럼 그렇지라면서 이런 걸 돈 받고 팔고 있는 이 가게도 참 문제라면서 우리는 절대 그 파손된 물품에 대한 비용을 지불할 생각이 없으니 경찰을 부르든 마음대로 하라며 말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다이소 가게에는 경찰들까지 오게 되었고 중국인들은 경찰에 등장해도 목소리를 낮추지 않고 계속해서 난동을 피우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한국인으로 보이는 한 중학생 정도로 보이는 남학생이 다이소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국인 관광객들의 입을 한 방에 다물게 해버려서 진짜 통쾌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 생겼던 것이냐고요? 그 한국인 중학생은 난동을 피우던 중국인들에게 슬그머니 다가가더니 카운터 계산대에 올려져 있던 부서진 물품을 조용히 보고는 그 부서진 물건을 들고 중국인 관광객의 눈앞에 들이밀더니 이랬던 것이죠. 바로 메이드 인 차이나라고 외쳤던 건데요. 한국 학생의 단호하고 짤막했던 외침은 다이소 안을 순간적으로 조용하게 만들었죠. 중국인 관광객들이 당황하며 주춤하자 경찰들은 관광객들을 밖으로 모두 밀어내며 내보냈고 고요하던 다이소 안은 다이소 직원의 터지는 폭소의 웃음바다가 되었었는데요. 저는 당시 한국인도 아니었지만 한국인 중학생의 기지에 통쾌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같은 아시아 국가지만 이렇게 의식이 다를 수 있는 것이구나 라는 걸 경험할 수 있었던 순간이었습니다. 우리 가족과 촬영팀은 길다면 길었고 짧다면 짧았던 한 달 반이라는 시간을 모두 보내고 다시 호주로 돌아갔습니다. 호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도 지난 한국에서의 기억들을 회상하며 이야기했는데요. 최근 저희 호주에서 호주 최초로 세계 최고 무대라는 영국 프리미어리그 B클럽의 사령탑으로 감독이 되었던 지포스코 글로 감독의 이야기가 굉장히 핫했습니다. 한 번은 호주 방송사에서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과 전화 인터뷰를 했던 적이 있었는데 B클럽을 가서 뭐가 가장 놀라웠냐는 질문에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지금 토트넘의 주장을 맡고 있는 캡틴 손흥민 선수 이야기를 꺼냈죠. 그러면서 그는 겸손하고 지략적이며 매우 뛰어난 인품을 가지고 있는 적이 없는 세계 유일한 선수라며 극찬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경험했던 한국에서 나고 자란 선수였다면 그 이야기가 납득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한국은 정말 모든 사람들이 친절했고 저희가 감히 그 어느 나라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일들을 실제로 경험할 수 있게 해준 유일한 나라였으니까요. 이후에 제가 원하는 주제로 특별 편성을 해주겠다고 하신 국장님의 약속대로 저는 새로운 방송을 기획하고 있는데요. 한국에서의 경험이 너무 강렬했어서 집중을 잘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는 남편과 함께 일이 아닌 온전한 여행으로 한국을 다시 한번 가기로 했고요. 다시 가는 한국에서는 어떤 일들을 만나게 될지 아직 갈 날이 많이 남았는데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좋은 기억을 남겨준 한국에게 고맙습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